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통풍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관절 질환이고요. 만성적인 대사 질환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인 거죠. 식습관이 원인일까요? 육식을 비롯한 식습관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극심한 통증을 증상으로 한다는 통풍의 위험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김아중의 마리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풍도 관절 질환입니다. 하지만 관절 질환인 동시에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통풍이 관절 질환인 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통풍은 이제 관절 내에 염증이 생기는 관절 질환의 일종입니다. 네. 통풍은 혈액 속에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 요산이 날카로운 요산염 나트륨이라고 하는 결정체 모양으로 관절 속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질환이면서도 또 요산의 만성적인 대사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던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통풍을 만성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통풍을 가끔 발가락이 몹시 아픈 병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지만은요. 네. 의학적으로 통풍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다스려야 하는 전신성 대사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통풍은 관절을 넘어서 전신을 공격합니다. 네. 통풍이 만성 질환인 이유는 요산이 관절에만 쌓이지 않고 네. 콩팥이나 심장, 혈관 등에도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통풍이라는 이름부터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예, 통풍은 한문으로 아플 통자, 네. 바람풍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라고 하고 또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아픈 병이라고 해서 질병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리고 또 과거에 왕이나 귀족같이 잘 먹고 잘 마시고 뚱뚱한 사람이 잘 생긴다고 해서 또 왕의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병의 왕, 왕의 질병 그렇게 불립니다. 통풍을 겪어보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그 발가락을 망치로 쉼없이 두들기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작이 오면은 관절 통증 때문에 이리저리 떼굴떼굴 굴러 다닐 정도로 아프고 또 방문을 여닫는 진동에 의해서도 아프고 또 아주 심지어는 고양이가 걸어가는 진동에도 통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통풍 발생률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통풍 환자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충분히 잘 먹지 못했던 1900년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통풍은 보기 드문 병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0.4%만이 통풍을 앓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먹게 된 2015년에 다시 한번 통계를 냈는데 이때는 전 국민의 2%에서 그리고 성인 남성의 3%에서 통풍을 앓고 있는 거로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통풍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교적 흔한 질환이 되었죠. 통풍의 원인이 뭔가요? 통풍의 원인은 바로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나 생선에 유래된 그런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그게 찌꺼기가 이제 요산인데 이게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잘 나빠져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기나 생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요산이 신장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의 여러 곳에 과잉된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이 생깁니다. 그 요산의 전구 물질인 게 퓨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동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살코기하고 내장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갖고요. 네. 또 육식을 즐기는 분들이 이 피 속에 요산이 증가되면서 통풍에 잘 걸립니다. 네. 뭐 통풍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특히 비교적 젊은 남성들에게 발생 위험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풍은 원래 40대, 50대 중년 남자에게 잘 생기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잦은 회식과 잦은 음주 그리고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그런 걸 많이 먹게 되고 또 술도 뭐 달달한 술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나쁜 식습관을 갖게 되면서 또 이렇게 살이 찌게 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게 되면은 뚱뚱해지고 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젊은 통풍 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폐경 전까지 몸에서 나오는데요. 네. 이 에스트로겐은 남성 호르몬하고는 또 반대로 몸에서 요산 배출을 강력하게 촉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게서는 거의 통풍이 발생하지 않는데 네. 남성들 또 요즘엔 젊은 남성들의 발생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나쁜 식습관이 문제가 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19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잘 마시지도 못했지만은 요즘은 잘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여러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통풍도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네. 술도 많이 마시는 그런 나쁜 식습관이 통풍의 원인이 됩니다.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말씀하셨는데요. 예. 대사증후군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대사증후군이 이제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그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통풍과 대사증후군은 마치 실과 바늘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연구에 따르면 통풍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대사증후군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보다 대사증후군이 동반되는 비율이 점차 과거에는 한 30% 40%였는데 2010년대 가면 50%를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통풍이 단순히 관절이 아픈 걸 넘어갔고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네. 뭐 통증이 상당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통풍의 증상이랄까요? 증상의 시작부터 심해지는 단계까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통풍의 증상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예.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관절이 안 아프고 뭐 혹도 없고 덩어리도 없고 근데 증상이 없는데 우연히 피해 검사를 했더니 요산 수치가 7.0 이상 높게 나오는 단계예요. 네. 예, 이때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요산이 왜 올라갔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뭐 술을 많이 먹는지, 네. 뚱뚱한지, 뭐 이상한 약을 드시는지, 그리고 이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10년 이상 치료 없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 다음에 2단계예요. 네. 2단계가 급성 통풍 관절염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때 통풍이 발생되는 이 시기에는 과음하거나 과식하거나 뭐 심한 운동을 한 다음에 갑자기 아주 강하게 아주 심한 관절통이 발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급성 통풍이 진행된 후에는 더 자주, 더 오랜 시간 동안 통풍 발작이 발생되는 게 이제 통풍의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3단계는 발작 사이 무증상기, 옛날엔 감기 통풍이라고 했는데 요즘 발작 사이 무증상기라고 3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때는 통풍 발작과 발작 사이에 증상이 없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3단계에 증상이 없다고 약물을 먹지 않고 치료를 게을리하면 4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4단계는 만성 결절 통풍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통풍이 진행돼서 발가락 뼈가 녹아나고 네. 또 온 몸에 요산으로 뭉쳐진 덩어리, 통풍 결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결절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관절 기능이 망가져갖고 쩔뚝거리게 되고 네. 또 콩팥 기능도 망가지게 되면서 뭐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이 심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 통풍을 진단받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검사를 받나요? 통풍이라는 병명은 들어봤어도 이제 정작
본인이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병을 키우다가 이제 특정 계기를 통해서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인데요. 네. 보통 통풍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대표적인 계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공포의 첫 번째 통풍 발작입니다. 그러시군요. 가장 많은 분들이 통풍을 알게 되는 계기는 네. 자고 일어났더니 발가락이 그냥 끊어질 듯이 그런 아픈 급성 통풍 발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런 통증이 없는데 건강 검진을 하러 가서 결과표를 봤더니 요산 수치가 높음, 뭐 7.0 이상, 뭐 8.0 그렇게 돼서 추적 관찰 요망 뭐 이런 문구를 보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뭐 류마스 관절염이나 그런 다른 만성 질환으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요산 수치가 이제 높아지는 경우, 7.0 이상 높은 거로 발견을 해서 고요산 혈증이나 또는 통풍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풍에 대해서 진단을 받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통풍 발작이 오면 관절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괴로워하다가도 뭐 소염제나 진통제를 먹으면은 한 3, 4일쯤 지나면은 통증이 견딜만 하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이게 통풍 때문에 아픈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뭐 돌멩이에 걸려 갖고 발가락이 다쳤거나 뭐 일시적인 관절통이 생겼거나 뭐 다른 원인이나 뭐 그런 진단을 위한 검사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그래서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럼 치료가 늦어질수록 다른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지나요? 예, 매우 그렇습니다. 통풍 치료가 늦어진다는 것은 혈액 속에 요산 결정체가 몸 구석구석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통풍 요산 결정은 이제 관절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 전신 장기에 조용한 테러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칠수록 이제 위험해지는 대표적인 합병증들은 이제 첫 번째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콩팥에도 요산이 쌓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변에서 요산하고 칼슘이 만나서 돌멩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로 결석이 더 잘 생기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심장에도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혈관에도 쌓이고 그러면서 그래서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또 심근경색증, 협심증, 부정맥, 심부점 이런 심장 합병증이 더 잘 생깁니다. 한 2배 정도 더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그런 대사증의 발생 위험도 대사증후군도 더 위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사질환과 관절 질환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통풍의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수레를 지탱하는 두 개의 바퀴처럼 이 두 가지 치료가 모두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에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가 있는데요. 급성기, 즉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관절에 화학적인 염증 반응, 이제 불이 났다고 봐야죠. 관절에 불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나 뭐 스테로이드나 코리친 같은 그런 소염제로 이 불을 꺼줘야 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로 염증을 깔아앉게 한 다음에 염증과 통증이 사라졌으면은 그때부터는 혈청 피 속의 요산 수치를 6.0 이하로 낮추는 그런 요산 강화 요법을 해야 됩니다. 몸속의 요산이 7.0을 넘어가게 되면은 몸속의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게 하고요. 또 6에서 7 사이를 유지하면 이게 평형을 유지하고 6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서 요산이 빠져나기 때문에 6 이하로 유지하면 통풍이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산을 낮추는 통풍약, 즉 요산 강화제는 요산의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하고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약물들을 단독으로 쓰거나 또는 조합으로 섞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통풍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환자들이 통풍이 뭐가 어떤 병인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생활습관 개선시키고 또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식이요법 교육시켜야 되고 또 살을 빼야 되고 운동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비약물 치료고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통풍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희는 열심히 통풍에 대해서 자료로 뭐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통풍에 대해서 환자가 먼저 알아야지 이 질병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이 이 네. 통풍은 평생 약물로 치료하는 병이다.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 네. 합병증도 심각한 병이다. 약을 중단하면 반드시 통풍이 재발한다. 그래 약만 잘 복용하면은 통풍 발작도 예방하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이 통풍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도 또 만성 질환으로 이걸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라든지 증상이 사라지면 다시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재발이 좀 잦다는 건가요? 그렇죠. 통풍이 증상이 없다고 막 관절이 아프지 않다고 약을 먹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네. 어느 날 갑자기 1년 있다 2년 있다 갑자기 통풍 발작이 재발되고 또 콩팥이 망가지고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평생 혈압 관리하듯이 또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 약을 드시면서 평생 혈당을 관리하듯이 통풍 환자들은 이 통풍약인 요산 강화제를 드시면서 평생 요산을 관리해야 재발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얼마나 아프면 통풍 발작이라고 할까 싶은데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요? 통풍 환자들이 겪는 고충은 그냥 그 신체적 통증에만 머물지 않고요. 네. 생활에 제약이 생겨 출근을 못해요. 출근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네.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심리적 부담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출산의 고통에 비견되는 이런 극심한 관절 통증, 발작이라고 하는 통증입니다. 네. 뼈를 깎는 듯한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양말도 못 신고 신발도 못 신고 또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네. 그렇게 통증도 심하고 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한번 급성 통풍 발작이 생기면은 통증이 이제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계속 아파요. 예, 그런 뼈를 깎는 통증이 보통 일주일 내내 지속돼요. 예, 너무 그냥 아프니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통제나 소염제로 급성기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차차 나아져서 사실은 뭐 2,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깔아앉게 되죠. 네. 그럼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점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통풍을 만성 질환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제 극심한 관절통의 증상이 사라진 후를 그때 끝났다, 완치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평생 관리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산 수치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갖고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다시 올라가고 또 언제든 요산 결정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통풍으로 진단된 환자는 이제 고혈압, 당뇨병, 뭐 만성 신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 또 심근경색 그런 치명적인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통풍으로 진단되어 있으면 그런 만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만성 질환, 동반 질환에 대한 치료도 함께 치료해야 통풍도 잘 치료하고 또 위험한 합병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은 평생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다가 중단하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고 또 당뇨병 환자가 당뇨 약을 먹다가 중단하면 다시 혈당이 올라가서 약을 평생 복용하듯이 통풍 환자가 통풍약을 먹다가 중단하면요 다시 요산이 올라가고 통풍이 재발되기 때문에 통풍약은 평생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약도 꾸준히 평생 복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통풍으로 고생하고 특히 재발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예, 통풍으로 진단되신 분들 또 통풍이 자주 재발하는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약을 평생 잘 복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요, 통풍 발작이 재발하고 또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약물 치료를 중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통풍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는 비만과 과식과 과음이기 때문에 네. 먹는 거에 대한 욕심, 즉 식탐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네. 먹는 즐거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기도 하지만요, 네. 욕심을 버리고 네. 과음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네.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통풍의 예방과 치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라의 청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려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60대 여성의 사연부터 볼까요?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팔꿈치와 발꿈치하고 무릎꿈치 여기.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더 가려운 거야. 내가 일할 때는 모르겠어. 저 피딱지가 날 정도로 긋거든. 저 뭐 한 달 동안 비누도 안 써보고 그리고 막 기름진 음식도 안 먹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진짜.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 진짜 피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그래서 또 내 피가 올리고 또 올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자꾸 두꺼워지는 거지. 저는 알러지도 없어요. 알러지 검사까지 했는데 알러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피부 보습제 그거를 이렇게 맨날 바르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이 약이 너무 세니까 내성이 생겨서 3년 동안 먹으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약을 또 끊어볼까? 그래서 좀 줄이잖아요. 그럼 또 영락없이 또 막 긁고 이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참 건조한 날씨가 주는 계절적인 요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려움증이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통증만큼이나 좀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긁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이 계속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피부도 이제 점점 두꺼워지는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가지고 네. 뭐 이제 콘크리트처럼 이제 두꺼워지는 느낌 같은 게 이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이제 건조해서 가렵다기보다는 이게 오래되신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생기는 원인 한 번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60대 여성인데요. 밤에 특히 많이 가렵다고 하세요. 왜 모든 증상은 밤에 참 심해지는지 가려워서 잠도 못 잔다고 하는데 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가려움증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단순하게 뭐 건조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피부염이라든지 뭐 네. 당뇨, 그다음에 이제 신장 질환, 이제 간 질환 같은 전신 질환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밤에 가려운 이유는 이 밤에는 이제 체온도 좀 올라가고 이제 피부의 그 혈액량도 좀 증가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좀 훨씬 더 좀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낮에는 활동하시면서 좀 까먹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조금 더 심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나이가 문제일 수 있을까요? 나이 들수록 몸이 가렵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가려움증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피부의 수분이라든지 그런 지질 성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 그 장벽 기능이 좀 약해지게 되고요. 네. 쉽게 좀 건조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가려움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팔꿈치, 발, 무릎으로 가려운 증상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부보다 뼈가 있는 쪽으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이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부위들은 아무래도 마찰도 많고, 그러니까 피부도 좀 두꺼운 편이라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은 각질이 좀 두꺼워지게 되고 네. 염증이 좀 쉽게 생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부위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네. 피부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접히면서 이 자극이 좀 누적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는 가려움증과 함께 그러니까 피부도 점점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긁으면서 딱지가 않고 또 긁고 반복되면서 가려움증이 있는 곳으로 두꺼워지고 딱딱해졌다고 하는데요. 2차적인 감염의 문제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이제 피부가 좀 두꺼워지고 이게 딱지가 생기는 상태에서는 네. 2차 감염 위험이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벽이 좀 손상돼 있기 때문에 균이 좀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염증이라든지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진물이 난다거나 뭐 네. 통증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주변이 좀 붉게 이런 변하는 양상이 있으면 네. 이런 것들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긁으시게 되면은 이 면역 반응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염증이 또 지속이 되면서 이거 자체가 또 가려움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긁을수록 가려움증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결절성 양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긁을수록 이제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건 이제 전형적인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네. 이 피부가 그러니까 단단한 이 결절 형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심한 가려움이 지속되는 경우를 결절성 양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를 넘어서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만성적인 자극하고 이 면역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어떤 한 부위를 계속 긁게 되고 그 부위가 두꺼워지고 네. 더 가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3년째 드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스테로이드제를 말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약을 조금 오래 드셨다라고 하면은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네.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움증을 이제 치료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들을 이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네.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줄이게 되면 증상이 악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 또 약을 또 복용을 하셔야 되고 이런 반응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도 장기 복용을 하니까 효과가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약을 줄이면 가려움증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도 가라앉지 않으니까 답답하신가 봅니다. 주사제라든지 다른 치료법을 의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습제를 충분히 썼는데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치료 전략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존에 쓰던 약물 외에도 네.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광선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사 형태의 치료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절성 양증이라든지 만성 가려움증에서는 네. 또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약을 계속 드시거나 뭐 줄이시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현대 상태에 맞춰가지고 네. 치료 방법을 조금 바꾸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샤워 습관이라든지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이게 샤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관리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뜨거운 물은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고온의 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있는 그 피재층을 좀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누라든지 그 바디워시 사용을 또 너무 자주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자극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하신 다음에는 물기가 있을 때 네. 보습제를 좀 바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피부를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습관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조한 계절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연 주신 분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려움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삼가야 하는 행동은 없을까요? 일단은 긁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긁을수록 염증이 심해지고 가려움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때를 미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자극적인 타월 같은 걸로 강하게 문지르시는 거는 이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꽉 끼는 옷이라든지 까끌까끌한 옷 같은 경우도 가려움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는 피부 자극을 조금 더 줄여주는 방향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긁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알레르기, 건선, 습진으로도 가려움증은 생길 수 있잖아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든지 질환으로도 가려움증의 증상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간이 안 좋으시거나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뭐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약물, 예를 들어서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혈압약,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부작용으로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이제 가려움증이 좀 오래 가는 경우에는 네. 단순하게 피부 문제로 보기보다는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갖고 있는 다른 전신 질환 가능성을 네.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아보면 좋은 검사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간 기능이라든지 콩팥 기능, 그다음 혈당, 갑상선 기능을 좀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뭔가 병변이 뚜렷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에서 그 피부 조직 검사를 또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하고 또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복용한 약물이 뭐 변화했다든지 새로 추가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창작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 뒤나 이제 어깨 쪽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들을 좀 폼롤러로 풀기도 하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그래서 계속해서 헬스장 가서 이렇게 폼롤러 풀고 막 등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시가 막 있거나 일이 바쁘고 막 할 때는 이렇게 뒤에 목 뒤가 땡기면서 같이 식도 쪽도 이제 뭔가 소화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너무 뻐근하거든요. 뭉쳤다기보다는 수축 이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축이 딱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폼롤러로 그거를 이완시키려고 푸는 거고 제가 러닝을 하면서 멘탈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긴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물리치료보다는 헬스 하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과 어깨가 무겁고 뻐근한 느낌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도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굉장히 좀 많이들 호소를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런 거는 이제 근육이 뭉친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목 디스크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의 그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목 디스크는 그냥 팔 쪽으로 내려가는 저림이라든지 감각 이상과 같은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근육이라든지 근막의 문제인 경우에는 뻐근하거나 당기거나 그런 압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또 근막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제 근육하고 근막에 생기는 어떤 만성적인 통증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근막이라는 거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의 구조고요. 근육의 움직임을 돕거나 이제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위에 반복적인 뭐 긴장이라든지 뭐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특정 지점에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생기면서 이 통증이 좀 지속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흔한가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이제 직업군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목이라든지 어깨, 그 등처럼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거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근육도 같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좀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주로 목과 어깨로 통증을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팔저림이나 감각 이상과 같은 어떤 신경 이상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근막 통증 증후군과 목 디스크로 불리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다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다른 질환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제 근육하고 근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국소적인 통증이라든지 눌렀을 때 아픈 그런 증상이 이제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팔이 저린다든지 감각이 조금 이상해진다든지 이런 신경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동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근막 통증 같은 경우에는 자세라든지 스트레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업상 긴장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하세요. 증상이 아주 오래됐고 뭉친 느낌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던데요. 폼 롤러라는 게 둥그랗고 딱딱한 기구를 말하는 거죠. 이걸로 자극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폼 롤러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원통형으로 된 도구거든요. 네. 이걸로 이제 근육을 눌러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근육이 뭉친 게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 혈류가 좀 증가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통증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하게 이제 근육이 뭉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긴장 상태하고 기능 이상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라든지 반복되는 긴장 패턴을 해결해 주시는 게 네. 적극적인 이제 치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증상은 근육통이 가장 큰가요? 네, 근육통하고 이 뻣뻣한 긴장감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수축돼 있는 것처럼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을 좀 함께 느끼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눌러 보셨을 때 어떤 한 부위를 누르게 되면은 통증이 좀 다른 부위로 퍼지는 연관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근육 기능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긴장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육통 또 연관통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계속 운동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증뿐 아니라 저림 증상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또 평가가 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도 이제 통증이 좀 퍼지는 양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저림이라든지 감각 이상이 또 같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근육 문제를 넘어서가지고 어떤 신경이 자극되거나 이 목뼈, 경추 문제 가능성을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조절되는 범위를 좀 넘어섰거나 증상의 양상이 조금 변하는 경우는 네.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소염 진통제도 치료의 하나인가요? 네, 일단 증상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이런 뭐 염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은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손상이라기보다는 기능적 문제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약만 드셔가지고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요. 네. 운동하고 자세 교정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더 큰 편입니다. 네. 일단은 소염 진통제가 처방이 된다고 하셨는데 소염 진통제와 함께 처방될 수 있는 약물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근이안제를 또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조절하는 약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약물들이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항우울제 계열의 약물도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긴장도 풀어주고 통증을 좀 잡아주면서 환자분들이 운동이라든지 어떤 자세 조절에 네. 집중할 수 있게 좀 해주는 편입니다. 네.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핵심적인 관리 방법이 운동이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조금 늘려주는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이라든지 어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견갑골 주변 근육까지 함께 늘려주는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육을 좀 늘려주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마사지나 물리치료도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사지나 물리치료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눌렀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조금 마사지해 준다든지 물리치료를 해주시게 되면은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치료에 좀 가깝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방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너무 세게 압박을 하거나 너무 자주 마사지를 받으시게 되면은 근육이 더 예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도 조절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계속 증상이 이어지면 만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법은 없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그 통증을 유발하는 점에다가 직접 주사를 시행하는 그 트리거 포인트 주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게 침 치료 같은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네. 통증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그런 재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뭐 직업상 긴장이 이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 일정 시간마다 목과 어깨를 좀 움직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개를 앞으로 내밀면서 일을 좀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세를 좀 올바르게 유지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면 근육도 같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심호흡이라든지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원의 해화동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